네, 자, 여러분, 제 책 58쪽입니다. 58쪽, 행정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16가지의 행정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총 16가지, 1번부터 1절부터 총 16절까지 16개를 제시했는데, 뭐, 다 읽어보고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10절부터 약 15절까지 이 6개의 절은 주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교적 최신의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객관식도 시험에 잘 나오겠지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 전체 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객관식 문제는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16가지를 보면서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 초학자든 뭐 행정학과를 다니든 모든 학생들에게 이 16가지 이론의 차별성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를 우리가 각 절별로 이론들을 하나씩 공부할 텐데,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이름, 각각의 이름을 보면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요. 물론 여기 대부분이 미국 행정학을 가져온 겁니다만, 그럼 그 영어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한국에 번역하신 분들은. 그럼 이 번역한 영어의 번역본 한글을 보고 이론의 특징을 찾아가도록 매칭을 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습이 공부를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를 쉽게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행정 이론에 우리가 오늘은 이 생태론부터 볼 텐데요. 그걸 보기 전에 행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학자들은 도대체 이 이론이란 게 뭔가, 도대체 theory란 게 어떤 거지 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떤 걸 이론이라 그러고 어떤 걸 이론의 전단기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이론을 저는 상호 연관된 지식으로 연결한 특정 논리의 집합이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적어놨는데요. 어떤 연관된 지식의 덩어리들을 모아서 이 논리의 집합을 무슨 이론이다, theory다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사람이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첫째, 이분의 이 뇌과학자나 뇌를 강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뇌를 중심으로 보겠고요. 이 사람의 이 뼈대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피부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는 만약에 저 같은 행정학자들이 본다면 이 뇌에, 이럴 때는 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뭐 정부 신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렇게 묻거나 말이죠. 이게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시각에 따라 보는 이 뼈대를 보는 사람은요, 이 보는 뼈대를 본다는 이 시각 이전에 이미 뼈대에 대한 수많은 지식의 결합에 대한 사고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요.
뇌를 중심으로 본다는 사람도 머릿속에 이미 뇌에 대한 수많은 지식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나처럼 정부의 역할의 관점에 본다는 사람도 이렇게 수많은 머리의 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틀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틀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때 만약에 여기서 각각을 하나의 이론이라 그럽시다. 이걸 피부 이론, 이걸 뼈대 이론, 이걸 뇌 이론, 이걸 생각 이론이라고 봅시다. 이걸 이렇게 된다면 피부에 관련된 지식의 덩어리, 지식의 그죠? 상호 연관된 지식의 결합. 이게 하나의 이론이 형성돼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이란 건 이런 겁니다. 상호 연관된 지식들의 특정 논리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또 이론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요. 비슷합니까? 이거 뭐죠?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데요. 우리 사회를 이 안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죠? 이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이 안경이 바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안경에 파란색 셀로판 종이를 칠하고 바라보면요. 우리는 파란색으로 사회를 바라보고요. 여기에 노란색 셀로판 종이를 칠하게 되면, 여기를, 그죠? 노란색 셀로판 종이를 칠하면 노란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어리예요. 이론이에요. 우리 하나의 행정. 그죠? 우리 정부를 말입니다. 다양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정부의 모양을. 나는 왜 이렇게 피라미드로 그렸습니까? 이렇게 피라미드로 그리는 시각은 뭐예요? 무슨 이론에 의해서 지금? 아마도 관료제를 하나의 이론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개 보는 이론들은 그 현상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안경이라고. 어떤 우리 행정이라는 시각은, 행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시면 행정 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고 싶다.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보고 싶다. 그럼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이라는 렌즈를 갖고 보면 되고요. 자, 행정의 민간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신공공관리론이란 이론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신공공관리론이 있고요. 이 신제도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론이란 거는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16가지는 모두가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이론으로 가기 이전 단계인 하나의 학문적인 이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 책에는 이론과 접근 방법을 분리해서 적어놨어요. 하지만 저는 이론과 접근 방법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발전한 이전 단계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을 이론과 함께 여기서 언급해놨다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강의로 행정 생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58쪽부터 있습니다. 행정 생태론이요. 여러분 이 행정 생태론은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이 비교 행정론과 표리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태생과 이 발전 시기 그리고 이론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생태론과 비교행정론이 등장 배경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등장 배경인데요. 등장 배경도 다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이론이나 행정 이론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 미국 행정학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 행정학의 발전 과정상에서 나타났던 이론들을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행정학이 크게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게 1945년 이후인데요. 이 1945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이 이 패전국이나 이 발전도상국, 당시 신생독립국이죠, 그죠? 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죠? 한국과 같은 이런 신생독립국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여러 나라들이 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죠. 이런 독립한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국가와 행정 체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미국의 행정 체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생 독립국에 갖다가 보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행정학을 신생 독립국에 가서 심는 과정에서 도대체 미국과 신생 독립국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죠? 일단 미국에 갖다 심으면 될까요, 여러분? 잘 안 되죠. 굉장히 황당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아프리카에 추장이 있는 곳에다가 접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죠. 안 먹힙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제와 아프리카의 추장제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싶어 하는 관계 속에서 나온 게 생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생태론적 접근 방법, 어떤 이론을 보면, 생태론이나 생태적 접근 방법이란 얘기를 들으면, 그 이론까지 쭉 등장 배경에서 내용까지 머릿속에서 다 나오도록 학습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행정 생태론이요, 생태. 생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행정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면, 자, 행정만 유기체가 아니라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추장이라는 거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 대통령만큼이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프리카에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는 천양지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태론을 각국의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차이를 찾아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행정론은요? 같죠. 그러면 아프리카의 이 추장의 가정은 이거와 미국과의 사이를 유기체로 보고, 미국도 유기체로 보고 아프리카도 유기체로 보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게 뭐죠? 비교 행정론입니다. 결국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방법론적으로 갖다 대놓고 각국을 비교하는 게 비교 행정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는 표리의 관계가 형제 관계에 있다. 그럼 학자도 같아요. 이 학자가 이 학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주로 학자는 뭐 가우스, 리그스라는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태론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론의 특징은 첫째는 뭘까요? 행정을 개방체제로 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마인드나 나의 마인드로서는 여러분 교수님 행정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정부는 정부 내부의 조직과 인사에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A 국가에 있는 거를 B 국가에 갖다 놓으면 B 국가에서도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B 국가에 성공하지 못했죠. 왜? A 국가의 행정 문화, 환경이 다르고 B 국가의 행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개방체제로 인식해서 행정이 외부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고요. 두 번째, 개방체제라는 것은 행정의 외부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행정이 외부 환경을 중요해. 자, 그런데 여기서의 외부 환경이, 행정은 외부 환경에 어떻게 해죠? 영향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향 주는 것까지는 이 당시는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 외부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줘야지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자, 이렇게 행정과 환경 행정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향, 이렇게 보지 않고요. 요렇게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어쨌든 행정과 외부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어떤 거시적 연구가 되는 거죠. 기존에 요 안에 들어있는 조직, 인사만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추장을 바라보는 문화, 추장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금 거시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연 어떤 공헌과 한계가 있느냐. 생태론은 일단 아까 봤듯이 행정을 개방체제로 봤죠. 그리고 둘째, 행정이 조직 인사와 조직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을 좀 더 확장시켜줬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다만 이 한계가 뭐냐면요. 한계.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경시했다. 이게 뭐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데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만 자꾸 말하니까 환경 결정론이다. 죄송합니다. 논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행정이 뭔가 바꿀 수 있는데 환경을, 그죠? 그래서 또한 누가 있지?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자, 행정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것에서 그것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위에서 봤듯이 사실은 미국 행정학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행정학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피동적으로 분석만 한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발전과 성장에. 미국의 행정학을 심는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움이 나타난 게 뭐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타난 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뭡니까? 발전행정론이죠.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전행정론은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죠. 행정인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행정론이 개발도상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발도상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비교행정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여러분, 비교행정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교행정론은 이 행정 생태론과 사촌관계,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촌이라고 해도 형제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 행정학을 발전도상국에 심기 위해서는 뭔가 이 양자의 차별성, 이 비교를 통해서 차별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무슨 입장을 생각했다? 생태론적 입장을 취했어요. 생태론의 입장을 취해서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비교를 잘해야 되겠지, 여러분. 자, 여기에 홍길동과 장길산이 있다.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 뭐로?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힘이 셀까? 누가 더 지략이 강할까? 시대적 배경, 이런 다양한 비교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개를 뭘로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 그 비교의 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엄청나게 과학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장길산과 홍길동을 뭐로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 툴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적. 그래서 사실은 비교행정론이 당시에 굉장히 행정의 과학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등장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거기 보면 제 책에 보면 비교 정치학의 발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다. 비교의 내용이에요. 이런 툴을 가지고 뭐를 비교하냐는군요. 그러면 비교를 할 때 비교의 목적이 뭐냐? 두 개 나라 비교할 때 이는 비교의 목적이 뭐냐? 비교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미국과 이 나라의 갈등도상국의 일반적 특성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지고요. 그 차이를 알고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연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고, 연구 방법이 이런 연구 방법은 주로 경험적 연구를 하게 되죠. 경험적인 연구는 가봐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가보는 거예요. 추장한테 가보는 거예요. 추장들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직접 보는 겁니다. 경험적 연구. 그죠? 또 사례 연구.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중에 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어떤 것 같은 기능주의 접근 방법이에요. 기능주의 분석이에요. 기능주의 분석. 교수님, 기능주의 분석이 뭡니까? 이게 기능주의 분석은 제 책에 63쪽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63쪽에 기능주의 분석은 사회학자인 파슨슨과 레비 등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각국의 사회를 하나의 체제로 또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그 사회의 구성요소 또는 부분들의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 전체 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아이고 어려워. 교수님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들어도 모르죠. 이런 겁니다. 자, 미국이라는 사회를 한번 들여보자. 미국이라는 사회는 대통령제가 있더라.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가 있더라. 대통령 밑에는 관료들이 있더라. 장관들도 있고 국무장관도 있고 많이 있더라. 관료 밑에는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있고 이들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의 역할이 있죠. 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롤이 있죠. 이 역할들이 대통령과 어떤 여기서는 관계를 형성하죠. 이런 역할과 관계의 덩거리들이 하나의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형성해 주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롤이 하나의 펑션, 기능을 형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하나의 모여서 다시 전체를 미국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관시켜 주더라. 이게 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요걸 매핑을 어디다 가는 거냐? 아프리카에 갑시다.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에 갈 거야? 아프리카에. 가나에 가볼까요? 가나에 가면 추장이 있더라. 추장이 있고 그 밑에 부족의 추종자들이 있더라.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추장의 역할과 추종자들이 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이들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족에는 하나의 기능이 있더라. 옆에 가니까 또 추장이 있어. 또 부족이 있어. 이들의 또 롤이 있어. 이들 간에 기능이 있더라. 아니 그 옆에 가니까 또 있어. 이거 다 묶어보니까 가나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되더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비교 툴이 지금 딱 완성이 됐죠. 이렇게 두 개.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자,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지금 막막하잖아요. 두 개를 비교한다며요. 비교하려면 비교하는 뭔가 딱딱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대통령과 추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데. 예.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역할과 관계성과 그게 기능으로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이게 기능주의 분석입니다. 아까 책에 있는 걸 다시 여러분 책으로 가서 읽어보시면 각국의 사회를 하나의 체제 또는 유기체로 보고 각국의 유기체로 보고 그 사회의 구성 요소 부분들 그 사회의 구성 요소 부분들 상호 간에 그 부분들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그게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다. 이게 기능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를 할 때 어떤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툴로 비교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서. 그래서 연구의 방법이고요. 그 연구의 이런 방법 중에 방법으로 하면서 굉장히 하나의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성과가 리그스라는 사람이요. 아까 리그스도 어디 나왔습니까? 생태론이 나왔잖아요. 같은 학자입니다. 이게 일반 체제 모형이란 걸 밝혀요. 리그스의 일반 체제 모형은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리그스의 일반 체제 모형은 아까 봤던 그 기능주의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낸 리그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그스가 무슨 연구했다 그랬지? 아까 사례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경험적 연구에 가본다고요. 임피리컬 리서치 가본다고요. 이렇게 리서치 하다 보니까 일반 체제 모형이란 걸 리그스라는 거대한 학자죠.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 체제. 그 모형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주 많이 쓰였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공사공단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리그스는 어떻게 봤냐 하면요. 리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리그스는 농업사회가 있다. 이 발전도상국의 과거죠. 과거. 우리나라도 과거에 농업사회가 있고 산업사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에 나죠. 이렇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가운데 이 가운데에 뭔가가 있더라는 것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가운데에 뭔가 있더라. 그래서 농업사회의 특징은 상당히 이 혼합사회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굉장히 분화된 사회다.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농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안방에서 일을 한다.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요 가운데 사회는 뭐냐? 요거는 과도사회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전이사회다. 이 프리즘적 사회다. 프리즘적 사회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발전도상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요 사이를 요걸 살라라고 불러요. 살라. 이게 우리말로 사랑방. 그래서 사랑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살라 모형이라고도 하고 살라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모형을. 그래서 자, 요런 특징이 있더라 과도사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모형 같이 이렇게 프리즘적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과도사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 책에 보면 또 아주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63쪽 밑에서 공원과 한계 위에 보면요. 살라 모형의 특징은 이질 혼합성, 형식주의. 그죠? 요 살라 모형의 특징은 여기에 요 안에 여기의 특징은 이질 혼합성. 이게 시험에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농업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도 아닌 그 가운데 있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중첩성, 연고주의, 다분파주의가 뭔지 내가 아주 잘 써놨습니다. 다분파주의. 그 다음에 뭐 가격의 불협적성,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헌과 한계. 이게 비교행정론의 공헌과 한계입니다. 비교행정론은 사실은 미국의 내부의 행정학을 미국 행정학을 개발도상국에 이식하기 위한 발전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가 있죠? 이 말에서는 선진국의 우월성이 숨어 있어요. 네가 우월하다. 심는 거야. 이게 조개발들한테. 이런 게 사실 숨어 있는 어떤 가치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아까 생태론과 유사하게 뭐죠? 생태론과 유사하게 이게 환경결정론이죠. 두 개가 아까처럼 비교를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네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강력하게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발전도상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환경결정론적 영향이고 또 정태적이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를 지금 분석했지 앞으로 A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거나 행정의 역할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정태적 분석이다. 이건 거의 생태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태론과 이런 것 다 환경결정론, 비교행정론은 정태적에 대해서 머물러 있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정태성을 벗어나는 발전도상국이 성장하는 획기적인 이론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발전행정론입니다. 제3절 여러분 책 64쪽입니다. 발전행정론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있다면 행정이 환경을 주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는 국가 체제를 발전시키고 행정 스스로도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스스로의 발전은 곧 국가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거다. 그러면 그렇다는 건 뭐죠? 행정이 사회 발전의 선두에 서 있다. 뭐 이런 인식인데 우리나라로 여러분 박정희 정권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해서 1979년 11.6 사태에 있을 때까지 우리 한국을 지배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굉장히 이 발전행정론이 팽배했었죠.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발전행정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돼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건 여러분 시험이 나오거나 제 책에는 없는데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 관료가 기업가나 다른 사회 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더 우수한데 이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이들이 더 우수하면 이들이 끌려가게 되겠죠. 이들이 더 우수해서 이들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뭐 기업과 이런 뭐 사회기관에서 크게 많이 학습을 못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육군 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역량이 조직 관리의 역량들이 좀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당히 장기간이 되면서 이게 후반기로 오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역량과 기간이 우수해지면서 발전행정론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도 발전행정론 못한다. 지금 발전행정론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왜? 지금은 여러분 공무원 행정학과가 뭐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기에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적인 시장의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우수한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여기를 주도한다기보다 행정이 여기를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 서포트하냐의 문제, 간접적인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나중에 행정 이론에서 계속 배우는 신공공 관리론이나 다시 신공공 서비스론이나 뒤쪽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차별성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두시고 자 체제로 발전행정론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에서 행정체제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정체제 스스로의 발전도 추구하는 행정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발전행정론은 첫째, 뭐죠? 발전도상국의 행정과 관계되고, 둘째,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 국가 발전, 달성을 위한 기능과도 연계되고요. 세 번째, 행정 자체의 개혁. 이 개념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 배경은 아까 말했듯이 뭐였죠? 당시에 비교행정론이나 생태론이 가지고 있는 뭐 정태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특징. 행정을 독립변수로 봅니다. 독립변수가 뭡니까? 행정 A가 움직이면 B가 움직인다. 이건 종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독립이죠. 얘가 움직이면 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독립변수. 행정이 움직이면 뭐 종속변수인 뭐가 움직인다? 국가 발전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행정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죠.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 발전 행정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뭐죠? 지난 시간에 배워서 사실 효과성. 효과는 뭡니까? 이게 뭐의 결과예요? 결과예요, 결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 여러분 딱 군사문화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매일 뭐 성과표 딱 만들어가지고 뭐 군대 가면 그잖아요. 뭐 얼마만큼 추진했는데 성과표 만들고 뭐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뭐 얼마까지 가고 이제 뭐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리는 거지 성과. 이게 바로 이 효과성을 따지는 행정 효과성이라는 군사 문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죠. 공무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이 독립변수로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공헌과 한계를 보면요. 발전행정론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발전도상국의 어떤 발전 모형을 현실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을 때요. 사실 발전도상국의 현실적 발전에 기여했다. 아주 큰 하지만 이 한계도 사실은 이것도 뭐죠? 이게 발전할 때요. 여러분 그 발전할 때 바라보는 목표, 효과, 이 목표가 뭐예요? 바라봤던 이 당시 수많은 관료들이 우리가 가야 돼 하는 저 고지에 가자. 저 결과를 달성해야 되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사실은 서구 중심적인 편견에 묻힌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시 발전도상 발전행정학을 심었고 그때부터 행정학을 가르쳤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행정학을 배우고 갔었던 분들이죠. 상당히 어떤 서구 중심적인 편견에 젖어 있다. 그리고 목표를 강조하잖아요.
효과성을 강조하죠. 당연히 여러분 효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목표 달성을 하니까. 근데 뭐가 침해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 민주성은 많이 침해됐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이 커지니까 정부 권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비대화가 되고 강화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행정론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자, 여기까지 생태론과 비경제론 발전행정론을 마치겠습니다.